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영란입니다.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제목을 위기 해양동물이라고 했지만 제목은 더 멋있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막 기후 얘기가 나오는 터라 오늘 새벽에는 또 뭐 투발루에서 외무장관이 또 잠긴 물 속에서 또 발언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WWF는 세계 자연 기금이라는 단체인데 국제 기구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환경 기구예요. 그래서 뭐 한 6가지 보존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해양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거의 환경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많이 강의나 이런 초대를 많이 받아서 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겁을 많이 주고 다니는데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이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인문학적 소양이 다소 부족한 저로서는 이제 제가 실제 필드에서 많이 했던 그런 해양 동물 부검하면서 아 진짜 우리 지구 되게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던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저거 개 아니고 물범 애기인데요. 2개월 된 엄마 잃고 아파가지고 구조치료하러 들어온 애를 구조치료하고 내보냈어요. 저는 수의사입니다. 저는 수의사인데 수의계 2단하죠. 이런 일을 하는 수의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이 너무 좋아서 근데 갑자기 바다가 좋아서 이런 저런 길을 걷다가 이제 지금은 보전 쪽이 내 소명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WWF가 전 세계에 한 100여 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환경 보전 기금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일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과학적인 기반을 근거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소나 대학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저희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지구생명 보고서라고 아마 또 환경 관련하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인용하시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 작년에 나왔던 환경 지구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생명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970년대 이게 많이 산업화되고 많이 발전하기 그때를 기준으로 그 생물의 개체군의 크기의 변화를 추이를 조사를 한 건데 이제 작년이 68%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마리 중에 68마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롱텀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개체군의 크기가 평균을 냈을 때 이제 그렇게 줄었다는 거죠. 근데 무척 심각하죠. 68%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고 생물이 줄면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고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 해양 생태계는 다시 망가져가고 계속 돌고 순환돼서 결국 지구가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다른 얘기 있나 봤더니 이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게 지구 생태 역량 초과의 날이라는 건데 이제 모든 국가에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지구 자원을 1월 1일 날 쓰기 시작해서 언제 다 쓰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2월 달에 다 써버리는 카타르도 있고 12월 달까지 쓰는 그래도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4월 5일 날 다 씁니다. 우리나라 제법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래도 한국이 한 10월 달까지 썼었는데 1년치를 지금은 한 4월 5일 날 이렇게 빨리 써버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인처럼 지구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게 향후 10년간 인간이 이제 가장 위기가 올 수 있는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거 앞에 어떤 분이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다로 된 거예요. 수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다에 들어갔더니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은 이 육지에서 사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아가는 방식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제가 홀려가지고 이게 안 나옵니다. 저만 안 보이는 건가?
안 나옵니다. 네.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한 20년 전쯤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고 해양 동물 좋아하고 해양 생물에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길을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근데 지금 바다에 여러분들이 저 예쁜데라고 들어가시면 지금이랑 다릅니다. 지금 엄청 많이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네. 이것도 이 사진도 괜찮죠? 네. 팔라운데. 네. 이게 너무 사진이라 크기가 커서 그런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 네. 그러다가 이건 이제 직업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해양동물이랑 수의사랑 같이 있는 그림들을 봤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직업이 없었어요. 수의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러다가 이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 고래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우격다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라오라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하고 이제 필드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고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구나. 별의별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기강류도 막 있어요. 물개도 되게 많고요. 많지는 않아요. 좀 있고요. 고래는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고 진짜 많이 죽더라고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런 걸 보는 거죠. 바다에 나가면 이게 지금 낫돌고래인데 얘네가 이렇게 불이에요. 여기 얼굴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그렇죠. 좀 소심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에 빠져서 막 필드에 막 뛰어다니다가 얘네들이 처한 위기를 조금 실감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보게 돼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강화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보름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죽은 향고래예요. 네, 향고래 한 16m 정도 됐었던, 그래서 다 썩어서 발견이 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입덧을 하고 있었던, 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고래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그때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애착이 가고 항상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귀여운 상갱이라는 동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래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실걸요? 얘네가 안 보여요. 이게 좀 우리가 아는 돌고래라 함은 모름지기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좀 팍팍팍 뛰면서 좀 따라오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 숨어요. 뱃소리가 조금 나거나 사람 소리가 조금 들리거나 그러면 다 숨어버려요. 잘 모르고 심지어 여기 보면 등지느러미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위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어민들도 뭔가 물에 사는 돼지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얘네가 정확하게 이런 포유류인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가 죽는 이유는 혼획이에요. 혼획. 이것도 또 굉장히 낯선 말이잖아요. 바이캐치라고 하는. 이거는 어업하는 거. 수산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다른 생물이 걸려 죽는 거죠. 우연히.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인 거죠. 우리가 그래도 먹기라도 하면 오히려 다행 아닌가? 차라리.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생을 마감하니까. 근데 그냥 조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한 해에 죽는 수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통계 잡는 게 한 1000마리 정도가 보고가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말 들어보면 뭐 최소 5,000마리 정도로 추정하시는 분도 있고 매년. 그래서 최근 한 7, 8년 사이에 개체수가 한 3분의 1로 감소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애들인데 이게 아시아에만 살아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없고 딱 아시아에만 살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까만 얘네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상갱이인데 딱 한국, 중국, 일본 여기만 삽니다. 황해랑 일본 딱 요 근처. 그래서 여기서 멸종하면 끝인 거죠.
이게 우설화 상갱이 아까 어떤 분이 보셨다고 했는데 올 4월에 KBS 다큐멘터리에 제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나와서 좀 실상도 알리고 이거 걱정스러워 이 슬픈 얼굴도 좀 짓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부검하던 사진인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아기가 죽죠. 그래서 이제 곧 금방 태어날 만큼 다 컸던 아기였어요. 근데 좀 슬펐던.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탯줄이 보이죠? 사람이랑 똑같은 포유류고 탯줄이 있고 탯줄로 영양 공급 받고 태어나면 엄마 젖 먹고 크는 해양 포유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멀리 바다에 사는 어떤 좀 귀엽게 생긴 어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위기를 겪고 그 대신에 바다에만 살고 있는 생물이라고 보면 돼요. 먹이사슬 단계가 똑같고 올 수 있는 위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양 동물을 우리는 바다의 보초병이라고 부릅니다. 얘네한테 어떤 올 수 있는 문제는 사람한테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냥 걔네들을 통해서 먼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우설화 상갱이. 네. 그 이전에 한 2년 전에 했던 방송이에요. 이건 MBC에서. 그 상갱이가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마을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 상갱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무짝에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못 먹는 생선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계속 걔네들을 보면서 살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자연에 같이 속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런 대상으로 보는 거죠. 먹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근데 얘네가 지금 이제 혼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어업의 그물에. 근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예전에는 얘네를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에 뭐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 그 해양경찰이 일부러 잡았는지만 검사를 해서 아니면 유통증명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는데 얘네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지금 이제 IUCN에도 인데인저드 그 멸종위기 등급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얘네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했어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하면 뭐 유통, 판매 이런 게 다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어민 입장에서는 내가 고기를 잡다가 얘를 잡아 올렸어요. 근데 이거 갖고 가면 해양경찰이 와서 조사해요. 그리고 나는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해양보호생물로 얘네를 보호하려고 지정한 건데 얘네가 몇 마리 죽는지조차 이제 알기가 어려워진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해양보호생물이 한 80종 정도 되는데 다 같이 있어요. 산호부터 뭐 갯가재 뭐 이런 게 다 같은 해양보호생물에 그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각 종마다 필요한 보호 대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절실해서 제가 좀 마치 제 자식처럼 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이제 WWF에서 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는 원인도 뭐 분석하고 부검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일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실천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IUCN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자연보전 총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건으로 올렸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IUCN에서 앞으로 얘네 보전에 대한 그 이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 상갱이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거를 알린 그런 그래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도 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국제 포경위원회에서부터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의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생태과 업정책과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생방송으로 인터넷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했는데 스트림 수가 2,000이 넘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갱이가 이렇게 제가 이런 심포지엄을 열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참 멋지죠. 어떻게 보면 해양 포유류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니. 근데 거기서 더 멋진 건 자기네들 나라의 해양 포유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포유류까지 보호할 마음이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들은 그 수산물을 잡을 때 해양 포유류 포획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증명해야 돼요. 얼만큼 포획이 되냐, 얼만큼 혼액이 되냐, 얼만큼 죽냐, 아니면 니네들이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수입 안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컨퍼런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이유는 이런 우리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혼액 다음에는 이제 해양 쓰레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뱃머리 돌고래라는 돌고래, 우리나라에서 한 3-4번밖에 아직 발견이 안 되는데 제주도 김영에서 얘가 자꾸 물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보니까 얘를 다시 밑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다시 가라 했는데 한 3번인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얘를 당시에 이제 구조치료기관이었던 어떤 기관으로 옮겨서 한 5일 정도 보살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연구소로 옮겨서 제가 부검을 했는데 딱 옆에서 봐도 돌고래랑 약간 달라 보이는 이유는요, 얘가 너무 말라서예요. 원래 저 가운데가 이렇게 똥똥해야 되거든요. 볼록하게 올라와야 그게 돌고래답죠. 네. 뭐답다는 얘기를 싫어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부검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징그러워할까봐 색깔을 뺐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게 위인데요. 얘네 위가 3개예요. 그래서 1위에는 물리적인 소화가, 위산이 분비가 안 되고 그냥 식도가 그냥 연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물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데 1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어요. 거의 복강 안에 1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열었더니 이제 저 지금 1위를 연 모습이에요. 근데 생선 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통으로 옮겨가지고 열어봤더니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이런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얘네 1위랑 2위 사이를 얘가 꽉 틀어막고 있었어요. 다시 바다로 올 때, 바다에서 자꾸 육지로 올 때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그 기관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보살피면서 뭐 식욕을 조금 돋을 수 있는 이런 약물 처방을 아마 했었는지 밥을 조금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밥 먹은 거랑 저거랑 똘똘똘 뭉쳐서 결국은 폐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해양 쓰레기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이거는 뭐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뭔지. 이거는 거북인데요. 거북이 장이에요. 네. 오렌지 캔디 껍질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 스티로폼 저거는 양식장 가면 이렇게 띄워놓은 어디 있는지 부위의 그 스티로폼이죠. 그래도 고래들은 이렇게 막 빠르게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잽싸게 캐치해갖고 이렇게 삼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먹는 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영리하기도 하고, 근데 거북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다 물어버리기 때문에 비슷한, 거북이 부검을 하면 쓰레기 있는 경우가 한 2건 중에 1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많고요. 그리고 대북 선전물도 있었어요. 삐라라고 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쓰레기가 물론 직접적으로 장이나 위를 폐색시켜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냥 얘네들의 어떤 일부분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열면 있겠지. 있어요. 그물, 그다음에 낚싯바늘 뭐 이런 데 걸려 있는 건 너무 흔하고요. 그리고 위나 식도 뚫은 것도 여러 번 봤고요. 제가 그 롯데월드에서 아쿠아리움에서 수의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보전, 구조, 치료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내 적성에 잘 맞다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한 35명 지원했는데 3명 뽑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동물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그 동물을
잘 치료해서 다시 잘 살게 새 삶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 동물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가 해양포유류 구조센터가 아니라 그냥 해양포유류 센터라는 이름을 지은 이름을 이제 그때 이유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던 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애가 바다사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다사자는 그 왜 물 되게 많은 그런데 막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면 헤엄치고 있거나 여기 이상한 데 와 있잖아요. 얘 혼자. 그것도 얘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해조류 대번성 때문입니다. 저거는 뭐냐면요, 적조로 인한 생물 독이 뇌의 신경을 손상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이걸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3개월 있는 동안 한 300마리가 조금 안 되는 바다사자가 이것 때문에 왔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죽었어요. 뇌 손상을 아주 심하게 받아서. 이거 왜 오냐면요, 적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적조 아시잖아요. 적조 더 많이 생기죠 요새. 바닷물 뜨거워지고 있고, 육지에서 더러운 거 흘러내려오고, 영양염류 흘러내려오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닷물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해수가 순환까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특정 플랑크톤이 막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적조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70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조 나타나면 폐류독 있다고 조개 먹지 말라고 막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있는 그 특정한 그 독성 때문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그 적조독을 가지고 있다가 얘네가 먹으면 얘네한테 이제 옮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걸려서 오는 애들 보면 막 되게 튼튼하고 막 활발하게 사냥하는 애들,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걸려서 와요. 우리가 먹었으면 우리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으면 다시 기쁘게 바다로 돌려보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부검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언제 어떨 때, 뭐 지구 온도가 어떨 때, 바다 온도가 어떨 때, 무슨 이벤트가 생길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했네. 그 요즘에 귀신고래가 많이 죽고 있어요. 귀신고래가 이게 동부계군, 서부계군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귀신고래는 워낙에 많이 잡아가지고요. 지금 한 10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안 지나간대요, 더 이상. 근데 미국 쪽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한 2만 마리 넘게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엄청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큰 귀신고래가.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집계한 통계가 이렇게 매년 수백 마리씩 죽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말라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말랐나? 근데 얘네는 늘 먹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극지방 가서 플랑크톤을 먹는 걸로 1년을 버텨요. 그리고 다시 겨울에 오면 번식하고. 근데 여름에 얘네들이 밥을 먹는 알래스카에 있는 해양 생태계가 바뀌어서 음식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장 추정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인간이 안 잡아도 이제 어떤 한 생물들은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이상 폐사 현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뭐가 이상하긴 하죠. 네, 꼬리 없는 돌고래가 제주도에요. 이거 멀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주도인데 꼬리가 없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얘네들은 원래 고래가 물 위에서 살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서 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생긴 게 꼬리 지느러미예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를 위아래로 치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고 사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꼬리 지느러미가 없어요. 왜 없을까? 근데 거기 가서 직접 보시면요, 그 낚싯줄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낚싯줄이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엉켜서 꼬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암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구강암이. 그래서 턱뼈는 이미 부러진 상태로 완전 변형이 됐고, 근데 몸은 그렇게 안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이 암이 왜 걸렸을까? 이게 연안 환경의 오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문제점들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딱 이런 이야기 또 이제 막 겁만 또 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일단은 이런 걸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어떤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떤 걸 어떤 생산 방법으로 만들어 파는지,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결정권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보호생물, 그다음에 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